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예정하고 있었죠.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주민 의원님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판결문 그리고 관련 자료들을 엄밀히 분석을 하셨는데요. 두 전문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차정인 교수님이십니다. 검사, 변호사 여기까지는 17년 경력의 업종인이셨고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로 연임 중이십니다. 영남 형사판례연구회 회장을 4년간 연임하셨고요. 증거법 41종 논의 두 분야십니다. 형사재판 분야에 있어서는 학문적으로도 또 실무적으로도 많은 경력을 쌓아오신 분입니다. 두 번째 과제를 도와주실 분은 법무법인 양재의 김용민 변호사님이시고요. 1심 판결의 구체적 문제점들을 실무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을 해주실 텐데요.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그리고 현재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그리고 대표적 사건으로는 서울시공무원 가출 누적 사건 무죄로 만들어낸 주역이시기도 합니다. 예, 먼저 차정인 교수님께서 1심 판결과 형사재판 사실 인정의 원칙이라는 내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차정인입니다. 제가 42년 동안 제것들이 쭉 관심 있는 분야이고 최근 연구는 문도 좀 없지만 연속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런 차에 김경수 지사 사건이 꼭 중차대한 사건이기도 하고 해서 판결을 쓰기 위해 급히 판결을 입수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검토 결과를 여러 기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김경수 지사는 판결문을 보면 형법 30조, 즉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형법 30조는 2인 이상의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정범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공모와 공동실행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의 경우는 공동실행이 없는 공모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학계와 실무계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32년 동안 개회 내용을 보여오다가 최근이라고 수년 10년 전이니까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동실행이 없는 사람에게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통의 공동정범과는 다른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모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 모의에 참여하고 실행을 하지 않은 경우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 모의 이상의 그 특별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히 상하관계, 지위복종관계 등입니다. 공모 공동정범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여러분 영화 대부를 보면 그 조직폭력배 두목이 그 조직원들이 현장에서 총질을 하고 있을 때 본인은 그 집에서 애완동물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직폭력배 두목은 그 조직원들에게 지배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공동정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전형적인 예고요. 실제로 공모 공동정범은
우리 판례에서도 조직폭력배 사건에서 많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공모공동증거에 인정되기 위해서는 뭔가 지배관계, 제약관계 이런 것이 성립해야 하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는 지시, 승인, 허락인 것입니다. 이번 판결문은 허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시, 승인, 허락 이런 것이 성립되어 있는데 지시, 승인, 허락이 성립되려면 먼저 지시 복종 관계라든지 승인의 경우는 승인과 승인을 받는 관계, 허락의 경우는 허락과 허락을 받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관계가 있고 지시나 승인이나 허락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 최근에 문제됐던 미투 사건, 즉 업무상 위력 관계에서 위력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위력 행위가 있어요. 이 관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유컨대,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컨대 부하가 상사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지시의 관계는 될 수 없습니다. 지시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더라도 지시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판결문을 보면서 과연 공모공동점검에서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게 공동점검을 인정하기 위한 그런 상하관계, 지휘복종관계, 제약관계, 지배관계가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그것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는 그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들이 있지만 결코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시, 승인, 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은 행위, 지시, 승인, 허락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김경주 지사가 김동원 등 경공모 회원이 킹크랩 시연을 했으며 그 시연을 청구했으며 그 청구하고 그 개발 사용을 허락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단이 1심에서 쭉 다투고 판결에서도 많이 설명된 것이 킹크랩 시연을 보았는가, 즉 인지했는가인데 그것은 변호인이 직접적으로 다투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요구라면 그런 공모를 인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마 선제적 요구라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동원과 경공모 교관들이 이미 범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계획을 인지한 것만으로는 법리상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인지 여부도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참고하면서 조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재판 중에서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공모 사실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르러야 합니다. 피고인의 공모는 김동원의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가 있으므로 김동원의 진술의 신빙성이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다음 자유신정주의가 있고요. 입증책임. 입증책임은 상당히 현수법의 대원칙이고요. 이 사법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이 사법에서는, 이 사재판에서는 우월한 증명으로 족합니다. 상대보다 우월한 증명으로 족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일어나야 하고 그것을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심지어 정당방위를 주장한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정당방위 사유를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정당방위 사유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된다고 도화서는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검사 입증 책임주의는 매우 명확한 원칙입니다. 이것이 표현된 것이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든지 다섯 명의 범인을 치고 한 사람이 무죄를 그래서 안 된다든지 그런 법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판결은 55배를 보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은 55면이 제가 볼 때는 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방식의 문제점이 응축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을 보면 공소시를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심의등 요구를 판단하기 위해 있어서는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시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의 자료가 없는 한 그 아무도 배치가 안 된다 하는 판결을 인용한 다음에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면 김동원 등의 진술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등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진술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배치할 수는 없고 일부 과장이나 허위 부분이 있다고 하여 진술 전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다면 자료집 2페이지입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시에 부합하는 경우에 적용될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킹크랩 시현 상황 등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이 결코 대체로 일관되지 않습니다. 킹크랩 시험관 복귀자 등에 관한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실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양상현이 동양 청문을 통하여 목격했다는 진술 등입니다. 그 다음 100만원 주었다고 각본에 또 거짓말한 부분이 또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가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이 정도의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3페이지로 넘어가서 판결은 김동현의 진술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등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진술이 보이기는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김동원 등의 진술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고 목적과 의도가 있는 진술입니다. 허위 진술의 의도가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한 진술에 대해서는 허위 진술의 의도가 있고 다른 진술에 대해서는 허위 진술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진술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위 진술한 증인의 다른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이토록 관대하게 대한 판결은 일찍이 본 적이 없고 저것은 희귀한 예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증거재판주의와 검사입증책의 원칙인데요. 증인당의 의견에서는 허위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증인당의 다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마땅히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요. 이런 경우에 재판부는 검사에게 증인당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니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검사가 제출하지 못하면 검사의 표소를 선고하는 것이 증거재판주의와 입증 책임의 원칙입니다. 만약 판결문처럼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 측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특별히 신빙성의 자료를 내야 된다면 그것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형사재판하는 부분이 경계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그 법원 사무본장이 좀 몇 년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증거 판단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정한하지 않는 경우를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민사재판처럼 입증 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판결을 보면 판결의 결론에 장애가 되는 중요 사정을 소략하게 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결론에 장애가 되는 즉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중요한 객관적 사정들은 즉 이 사건에서는 신빙성 판단의 핵심적 사항이 김동훈과 김동훈 회원들의 허위 진술의 내용과 경위를 정면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드러내놓고 친서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은 이 기록 53페이지를 보면요. 제가 시간을 좀 더 쓸 것 같은데 좀 줄여보겠습니다. 제가 톤을 좀 맞춰야 되겠죠. 판결 54페이지를 보면 양상현의 진술에 이렇게 판시가 있습니다. 양상현의 진술 중 강의장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휴대전 정의를 보면서 김동현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은 쉽사리 믿을 수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상현의 다른 진술의 신경서까지 무릎 배치할 수는 없다. 이런 판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상현의 진술적인 창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쉽사리 믿을 수 없으나라고 판시하면 제가 볼 때는 부적합한 판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실인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정면으로 드러낸다면 양상현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동기로 김동원의 방침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이렇게 써요. 그렇게 쓰면 그 다음 진술을 쉽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1신법이 유념했어야 할 판례들을 제가 자료에 적어뒀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연 등 장애 무방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증거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1신법은 판결 선고에서 객관적 증거가 많다는 걸 했고 이런 취지의 언론 보도가 많았습니다. 증거 목록을 해도 6페이지라든지 이런 보도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증거라고 해서 객관적인 증거에서는 아닙니다. 과학적 증거에 대한 명시는 중요한 오판의 원인입니다. 과학적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것들과 입증 상황과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가령 컴퓨터 접속 기록을 분석해서 그것이 시연행위인지 테스트인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피고인의 지시 승인, 허락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의 공모문이 입증되지 않으면 피고인은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유무죄를 가능한 핵심 부분에 대한 증거가 객관적이었는지 객관적 증거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피고인의 지시 승인, 허락 여부에 대해서는 경공모 회원이 꼬드기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라든지 이런 진술 증거만 있을 뿐입니다. 결코 객관적 증거가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지시 승인 허락 등에 관한 객관적 증거는 어떤 것이냐면 피고인의 지시 승인 등의 말이나 동작을 증명합니다. 경공모 회원이 아닌 제3자의 증언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녹음 파일이 제출되면 그것이 객관적 증거입니다. 검사는 이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 기록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 경공모 회원들은 철저하게 김동원의 진술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박승민의 예를 가져왔는데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그런지를 대부분의 입장에서 다 밝혀낼 수는 없지만 다른 회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에 의해서 결국은 이 공모 부분, 지시, 승인, 허락을 증명해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음해성, 의도를 가진 음해성 진술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저지른 이법 1심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 그 범죄 내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범죄의 속성은 허위입니다. 조직적으로 허위를 행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술을 쉽게 인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경험칙상 함께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킹크랩 시연 부분에 대해서 진술 여지는
이번에 제가 시간을 내서 생각하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한 문장만 보다면 6페이지 진술된 것을 김동완은 옥중 벤치에서 하고하는 5줄의 글이 있는데 이것이 최초로 김동완이 김경수 지사를 공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쭉 나오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람들을 행동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로서 양상현을 지목한 것도 바로 김동완이 지목한 것이고 양상현은 그 지목의 내용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적혀있고요. 그런 8페이지 브리핑한 ABC 참수참의 관련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일제히 똑같이 진술했다가 일제히 번복하는 그 내용을 적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김동완의 진술에 따라서 보조를 모두 맞추고 있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다음 9페이지 김동완의 4차례 진술보복 사례를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6번 온라인 정보보고 지정학 보고서 기사망 비판의 시지단을 전송해오긴 했지만 정보모의 킹그랩 운영 사실을 알 수 있는 어떤 객관적 자료가 없습니다. 오직 김동완의 진술만 있을 뿐입니다. 다음 7번 자료를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8번 기판한 남에게서 킹그랩에 대해 얼마나 얘기했는지 여러분 그 많은 시간과 자료를 주고받는 관계 등에서 한 번쯤은 피고인이 킹그랩을 시연을 보고 지시 승인 승인하겠다면 한 번쯤은 피고인과 김동완 사이에 킹그랩에 대한 얘기가 한 번쯤 있는 것이 아무리 비밀을 유지하려 하더라도 상식입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최소한도 개발을 더 하겠다면 얼마나 개발됐는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단순한 경험치 한 번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생각해 볼 때 이 경험치에 비추면 그런 애초에 의무가 없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공직선거법 부분을 보면 이 부분도 참 중요한데요. 특검은 마치 피고인이 추천하여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는 것처럼 공상 기재되어 두고 있지만 이것은 추천하여까지만 하면은 범죄 승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이 못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는 말은 정확하게 인용해야 되는 것인데 추천으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에서 쭉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의 조경사님 추천 언급이 6.14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김동완은 스스로 정원 과정에서 도도형에 대한 의사 추천은 그것이 6.13 지방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계속 묻느냐는 취지로 짜증을 내면서 반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공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해서 김동완의 진술 내용과 공장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들이 어떻게 공장에 변경되었는지 김동완이 처음에는 옥중 편지는 신다이 중용사가 추천 가능하니 신다이는 어떤가라고 물었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사는 진술인이 말하는 이상으로 공장에 적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대한입니다. 그런데 그 뒤의 말들 김동완의 이 진술은 피고인이 신다이 중용사직을 채팅에 두고서 연락하는 것 같다는 추측성 진술을 덧붙이는데 이 덧붙인 말을 가지고 채팅은 임명까지 가는 거겠죠. 덧붙인 말을 가지고 임명까지 물었다고 공장에 적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이 제공에 관한 대부분 판례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전문법칙 부분을 제가 언급을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문제를 발견한 전문법칙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김동완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동완으로부터 들었다는 말 김동완이 김경수 지사가 지질성에 동조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그것을 들었다는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문법칙에서 전문 능력이 없습니다. 형사법 316조 제2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요구는 김동완의 소재벌명도 아니고 김동완의 원죄소의 특치 상태가 증명도 없고 오히려 신빙성 다툼에 휩싸이기 때문에 결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원도 인정하는 것. 그럼 이로써 끝나면 되는데 정황적으로는 쓸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번 한 것은 증거 쓸 수 있지 않는다. 그런 것인데 김동완과 진술의 보조를 맞추는 데점에서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증거 가치가 매우 미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은 정황적으로는 쓸 수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사실은 김동완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하는 증거로 바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바로 판결문 나부분입니다. 판결문 나부분 한번 띄워주시죠. 네. 거기 보면 밑에 한번 볼까요? 위와 같은 법리에 할 때 경공모 회원들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지시 또는 승인을 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진술 정도는 증명이 없는 것이지만 이렇게 한다면 나에 보면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있다. 여러분, 피고인이 지시 또는 승인을 하였다는 것과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과 다른 것입니까? 문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피고인이 그러한 지시 또는 승인을 하였다는 것과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까? 앞에서는 피고인이 지시 또는 승인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다면 밑에서는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고와 형의 진술로서. 여러분, 김동완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문에 휩싸여 있는데 그로부터 들었다는 경무와 회원들의 진술로서 김동완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법칙의 법리에 대한 유무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적 오류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러나 법적 구속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보석에 대해서도 같이 같은 개념, 관련된 개념인데요. 제시 판결 위에 판결 중 로보이라는 표현이 많은 것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경량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독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떠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직접 정리한 판단이 아니라 법관의 추론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추론은 법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급심이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 추정의 원칙이 있고요. 피고인은 도저토는 정리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350만 경남도민의 선출한 부여사가 이끄는 광역 지방행정의 비중을 법원이 폭넓게 살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준표지사의 사건 때는 그렇게 했죠. 그래서 가중구성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보석 청구에서 이전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가의 분석, 전문적 분석 의견이다 보니까 법률 용어나 법리 원칙들이 다소 난해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참조하시고 흔히 일반화된 법리적인 내용도 있다 보니까 기자분들께서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긴 합니다만 관련된 내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셔서 또 문의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문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후 김용민 변호사의 발제를 듣고 난 이후에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의 이제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앞서서 이 사건 판결의 전체 구조 틀을 좀 말씀드려보면요. 객관적인 물증이 있다는 것과 이 물증을 보완하는 진술 증거가 따로 있습니다. 공동원 등의 진술 증거죠. 이 두 가지 증거가 하나로 합쳐져서 결국에 무죄다라는 판단으로 나아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물적 증거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판결을 분석하면서 과연 그 물적 증거라는 것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유죄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좀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물적 증거를 보완하고 있는 진술 증거들은 그러면 과연 제대로 보완하고 있는 것인가,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인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판결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물적 증거라는 것은 저기 기재되는 것들입니다. 이 온라인 로그 기록인데 그게 크게 두 가지예요. 2016 11 로그 기록, 온라인 로그 기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정보보고가 있죠. 정보보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16 11 정보보고가 있고, 그 이외에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온라인 정보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연 동영상. 시연 동영상은 아시다시피 특검에서 찍었던 동영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댓글 작업 기사 목록, 그 다음에 기사 URL을 전송했다라는 것들 정도가 지금 판결에서 얘기하고 있는 객관적인 물증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 객관적인 물증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데 어떻게 활용됐는지 이것들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 죄를 저지르려면 우리 교수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고의, 공모하는 경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실행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김경수 지사에게 죄를 묻게 하려면 야, 이거 같이 만들자라고 합의를 한 이후에 김경수 지사가 거기에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자금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하나가 아까 얘기하셨던 상하관계라면 지시만으로도 공범이 성립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 지원 등을 했거나 아니면 지시를 하는 관계였다. 이 두 가지 정도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과연 저 물적 증거들이 그것들을 입증해 주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앞서서 지금 나와 있는 저 물적 증거라는 것들은 이게 킹크랩과 관련된 물적 증거인 것처럼 법원은 보고 있지만 조금 비틀어서 죄가 되지 않는 선풀운동, 수작업에 의한 클릭행위가 선풀운동이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조금 틀어서 보더라도 거의 유사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킹크랩의 직접 증거다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로그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그 기록은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개발을 승인했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증거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그 기록 자체가 지금 판결에 의하더라도 킹크랩을 사용한 증거라고는, 판결은 킹크랩 사용의 증거라고 로그 기록을 보고 있지만 피고인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다라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킹크랩으로 댓글 순위 조작을 했지만 이게 피고인 김경수 지사랑 직접 연결하는 것은 드루킹의 진술이 연동이 되는 것입니다. 승인해줬습니다. 라는 진술이 있어야지 이 로그 기록이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직접적인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판결은 로그 기록을 통해서 댓글에 대한 조작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로그 기록 자체만으로는 킹크랩을 통한 댓글 순위 조작, 이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입니다. 이 로그 기록이라는 것이 추출된 과정이 네이버만 예를 들겠습니다. 네이버에 있는 해당 IP 혹은 아이디의 수많은 로그 기록들을 받아서 그 중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자동으로 클릭을 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로그 기록을 추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출한 로그 기록을 가지고 이것이 킹크랩을 사용한 것입니다
라고 제시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그 로그 기록 자체가 과연 킹크랩을 쓴 것인지, 여기도 추론이 있는 것입니다. 킹크랩을 쓴 것인지 조금 바꿔서 일반 매크로를 썼는지 구별이 안 됩니다. 로그 기록 자체만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거를 구별하는 것은 김동원의 진술입니다. 우리 킹크랩 개발해서 썼습니다. 이게 킹크랩의 로그 기록입니다. 라는 김동원의 진술이 들어가야 그게 로그 기록이 킹크랩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킹크랩과 그러면 매크로 프로그램이 뭐가 다른 것이냐? 전 판결문에서 설치하고 있는 부분만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킹크랩이라는 것은 매크로를 품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매크로는 네이버에 접속해서 자동으로 찾아가서 클릭하고 나오는, 로그아웃하고 나오는 이 단계를 거치는 프로그램이 매크로인데, 네이버에 남아있는 로그 기록은 딱 매크로와 관련된 로그만 남습니다. 이 네이버에 접속해서 클릭을 하는 앞단계 혹은 뒷단계에 있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URL을 전송해서 그 휴대폰이 다 일시에 로그인해서 클릭을 한다라고 하는 이 앞단계에 있는 것은 네이버 로그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별도의 객관적인 자료나 물증이 있어야 되고, 그 물증이 다시 김동원의 진술과 합쳐지는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이버에 남아있는 로그 기록은 킹크랩의 증거인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일반 매크로 프로그램을 썼는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문제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객관적인 증거 물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맥점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을 아주 짧게 말씀드리자면, 중국 IP로 중국에서 네이버 댓글에 악성 댓글을 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던 사람이 국내에 와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IP는 분명히 중국 IP인데 확인을 해보니까 국내에서 중국 IP를 우회해서 들어가서 접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이는 로그 기록 자체만으로는 그 앞단계 혹은 뒷단계에 있었던 다른 어떤 조작 행위를 발견할 수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기록만 가지고 직접적인 증거라고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재현 동영상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특검에서 편의를 위해서 찍었던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물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판결이 물증처럼 이해하고 있는데 그건 매우 잘못된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댓글 기사 목록,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객관적인 증거라고 지금 물증이라고 판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판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결문에 보면 2016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댓글 기사 목록 8만 건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2016년 10월부터가 중요하죠. 공소사실은 2016년 12월 4일부터 댓글 순위 조작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기사 목록은 그 이전 2달 전인 2016년 10월부터 보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사 목록을 보낸 게 킹크랩의 직접적인 증거인지 여기서 깨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약간 선풀운동으로 돌려서 이해하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선풀운동을 김경수 지사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댓글 기사 목록을 보냈다라고 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킹크랩을 사용한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김동원의 진술과 연결이 되어야지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 기사 목록 자체가 킹크랩을 썼는지 혹은 일반 매크로를 돌렸는지 그것도 역시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정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정보 보고가 판결에 의하면 49회 작성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온라인 정보 보고는 크게 두 가지로 판결은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이때는 이제 도지사가 와서 시연을 받다라고 했던 그때의 온라인 정보 보고죠. 그래서 통달 개발 승인을 했다라는 증거인데, 이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그러니까 도지사가 그 킹크랩 개발을 승인했다라는 정도의 증거만 되는 것이지 그 이후에 공범이다라는 증거까지 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킹크랩을 개발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킹크랩 개발하자
라고 같이 얘기를 하고 승인한 정도까지는 그 예비 음모 단계입니다. 예비 음모는 업무방해죄에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딱 그 정도까지만 나갔다라고 하면 김경수 도지사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승인만 했다라는 것까지만 확인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승인한 것을 넘어서 같이 실행행위를 했다까지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 온라인 정보보고 2016년 11월이라고 써있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우리가 진짜 양해를 하더라도 승인과 관련된 증거는 전혀 낼 수가 없는, 아니 승인이 아니라 실행행위와 관련된 증거는 전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이 정보보고에서 지금 그 판결이 그 승인과 관련됐다고 보고 있는 게 다 킹클의 극비라는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라는데, 이 킹클의 극비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실제로 도지사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증거는 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진술에 의한 추론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승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여전히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온라인 정보 보고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하나 빼면 48회 정도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논리 비약이 있습니다. 그 판결은 이제 정보 보고 자체를 마치 범죄의 수단이나 뭔가 좀 깨름직한 것처럼 좀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이런 것들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별 문제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여론동향, 뉴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온라인 정보 보고를 실제로 받아본 것과 관련해서 이게 킹크랩과 관련된 유죄 증거다라고 하면 킹크랩과 관련된 직접적인 보고들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킹크랩과 관련된 내용은 딱 두 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2016년 12월 28일 날 정보보고에 등장하는데 98% 완성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98% 완성했다라는 정보보고가 등장합니다. 이게 피고인에게 전달됐는지는 역시 여전히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범죄 사실과 배치됩니다. 자, 범죄 사실은 2016년 12월 4일부터 댓글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보고는 12월 28일, 한 달 후 24일 정도 뒤에 보낸 건데, 그때도 아직 개발 중이랍니다. 범죄 사실과 배치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로그 기록은 근데 남아있지 않냐라는 반론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로그 기록이 일반 매크로를 돌렸는지 킹크랩을 돌렸는지 그래서 확인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가 바라본 관점에 오히려 반증해주는 이런 정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7년 4월 14일에 킹크랩 100대를 동원해서 작업한다는 내용이 있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여전히 불분명하고, 이게 박선민의 비방록 CT에 기재된 것을 판결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에서도 보면 온라인 정보보고 그러니까 전략회의실에서 봤던 것과 비방록에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지사에게 어떤 게 전달됐는지, 물론 확인했는지는 그 다음 문제지만 전달됐는지 부분이 여전히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판결에서 중요한 오류가 있는데, 피고인이 온라인 정보보고 실제 확인했는지와 관련해서 시그널 메신저에 보면 이게 자동 삭제 기능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확인을 해야지 삭제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그널 홈페이지에 보면은 자동 삭제 기능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확인했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보낸 시간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판결이 좀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에서 보는 거는 피고인이 시그널 메시지로 고맙습니다라고 7월달에 한번 답장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확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49번 중에 한 번 답장했다고 모두 다 확인했다라고 하는 건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물적 증거들이 직접 증거로 쓸 수 없다 보니까 결국에 진술 증거들로 비어있는 공간들을 메꿉니다. 그런데 그 진술 증거들이 얼마나 또 허황된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거능력과 관련된 부분은 생략하고 진술 신빙성 판단 문제점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많이 설명해 주셨긴 했는데요. 김동원, 우병민, 양상현, 박선배 이 4명의 진술이 이제 주요 진술 증거들인데, 판결에서 이 사람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크게 3가지였죠.
피고인의 보좌관에게 시연했다. 또 하나는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받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연 장면에서 양상현이 창문을 통해서 봤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판결은 신빙성이 없다, 허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나아가는 방향을 보십시오. 이거는 피고인, 그러니까 김경수 도지사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한 주요 진술입니다. 공범으로 만들기 위한 주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렸으면 나머지 공범으로 만들기 위한 다른 주요 진술들도 여전히 신빙성을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대법원 판례의 원칙입니다. 다만 그때 신빙성을 주려면 객관적 증거가 똑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증거들은 직접적인 증거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을 높여주는 객관적 증거라고 여전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진술을 조작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게 언론에도 이미 좀 나왔던 것 같긴 한데요. 자, 김동원, 드루킹, 김동원, 그리고 그다음이 양상현, 솔본, 그다음에 우경민, 둘리, 이 세 사람이 구치소에서 작성한 노트입니다. 이 노트를 보시면, 먼저 드루킹 것을 보시면 킹크랩 관련 정리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킹크랩의 개발은 2016년 9월부터가 맞다. 2. 1차 완성은 2017년 1월임. 3. 그러나 손으로 찍는 거라 들여서 대선 때까지는 거의 안 쓴. 그 다음에 4번 성능이 좋아진 건 2017년 후반기. 5. 도로 대선에서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음. 일관된 진술.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나머지 다른 사람들 2명의 노트에 있는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순서까지 거의 일치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을 접견했던 변호사가 한 자리, 한 접견실에서 계속 순차적으로 접견을 하거든요. 이 노트들을 지속적으로 알려줘 가면서 진술을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준 흔적으로 정황 증거로 매우 강력하게 보이는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조작됐을 것 같다는 매우 중요한 정황들인데 이걸 작성한 사람은 드루킹입니다. 그런데 아래 김경수 스모킹건 4항 정도 보십시오. 킹크랩 관련 브리핑을 받고 관련자들의 경력, 2층 로비에서 유리물 라스트 봉투를 드루킹에 줬음. 드루킹이 자기가 그냥 정리한 거면 나에게 줬으면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드루킹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저게 드루킹만 그런 게 아니라 둘리, 솔본 똑같이 자기가 쓰면서 자기 이름을 씁니다. 양상현은 봤음, 둘리에게 있음, 이런 식으로 마치 제3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지시받아서 쓰는 것처럼 받아적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같은 패턴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게 드루킹이 또 여전히 쓴 건데 보시면은 여기서 4항 보시죠. 만족해한 김의원이 나갈 때 드루킹에게 흰 봉투를 꺼내서 줬다. 여기도 본인을 드루킹이라고 또 지칭합니다. 5번 드루킹이 봉투를 솔본에게 건네줬다 라고 또 드루킹으로 지칭하죠. 이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로 모두 다 똑같이 자기를 드루킹이라고 쓰고 솔본이라고 쓴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저렇게 그 내용 자체가 주요 내용이 돈을 줬다. 김경수 지사가 우리에게 돈을 줬다라는 부분이 저렇게 같이 맞춰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돈을 줬다라는 게 왜 중요할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게 또 김경수 부분인데 만약 우리 쪽 처벌을 안 받는다면 상범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활용할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으면 김경수 지사가 처벌받을 수 있으면 활용해라. 지시처럼 모두 활용할 것. 그 아래 부분이 돈을 준 얘기를 쓴 것입니다. 3번 줬다, 흰봉투에 나와줬다, 나갈 때 드루킹도 자기를 드루킹이라고 표현하죠. 드루킹이 줬다. 이렇게 돈을 준 것, 경력금, 킹크랩에 대한 경력금이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메모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서 보겠습니다. 이게 양상현, 창문 밖에서 승인하는 것을 봤다라고 진술한 양상현입니다. 그 사람의 진술인데 이 부분도 보시면 그 킹크랩 관련해서 1번부터 5번, 6번까지는 아까 드루킹이 작성한 것과 거의 같은 내용, 같은 순서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김경수 의원 관련 메모를 보시면 2번에
이번 부분 보시면 양상형과 인사를 나누었음. 본인이 자기를 쓰면서 양상형과 인사를 나눴다라고 매우 어색합니다. 그리고 4번에서는 양상형은 시연 장면을 봤다. 그리고 6번에서 흰 봉투를 솔본에게 줬다. 솔본이 양상형 자기입니다. 솔본에게 주었다. 그리고 솔본은 어떻게 했다. 이게 매우 어색합니다. 그 다음 분리의 노트를 보겠습니다. 분리의 노트도 저 윗부분을 보시면은 킹 개발이 2016년 6월이고 1차 항상이 2017년 1월. 이것은 드루킹이 김동원이 작성한 메모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그 다음 점 보여주시죠. 그 다음 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게 분리의 메모장인데 이렇습니다. 자, 킹님 진술 김경수 14번 방문 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적은 파일이 분리에게 있다. 자기를 또 분리라고 표현합니다. 나에게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술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는 매우 유효한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진술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 승인을 목격했다는 것과 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돈을 주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범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하관계에 있는 공범이 있고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에 있는 공범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결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었다는 수평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상하관계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평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공범이 성립되려면 같이 모의하고 실행행위를 해야 되는데 실행행위 중에 제일 좋은 게 돈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동원과 그 일당들은 지금 진술을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없는 진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범관계에 대한 판단 오류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예비 음모를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그 행위라는 게 돈을 주었다가 가장 좋은 것이라 김동원의 진술이 그쪽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타 사정 38페이지의 기타 사정 두 가지는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판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재벌 계획 보고가 문 대통령이 연설문에 반영됐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어느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했는지는 판결문에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영됐으면 어느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적는 것이 살아가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이미 언론에 많이 공개되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반영됐다고 보기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기사라고 평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URL을 보냈는데 그 부분이 홍보성 기사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보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판결문은 아니다. 부정적 기사도 있기 때문에 댓글 작업을 지시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기사라고 두 가지를 인용하는데 그 기사들을 저희가 인용했습니다. 보니까 기사가 제목은 마치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사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문재인 당시 후보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 홍보성 기사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것인데 판결에서는 기사 제목만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이익 제공을 해야 처벌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것은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지방선거 때 이익을 제공했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방선거 있기 1년 전에 이미 지금 총영사자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즈음하여라는 해석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오사카 총영사 제안한 사람에 관련된 판결문에 매우 중요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죠. 판결문을 일단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면은 판결문에서 범죄 사실이 있고 판결 이유가 있습니다. 범죄 사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한 사람이 김동원입니다. 김동원이 제안했고 피고인이 요구를 받아들였다라는
식으로 돼 있는데 판결 이후에서 보면은 완전히 바뀝니다. 판결 이후 그 세 번째 칸 동그라미 잡아보시면 자, 피고인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먼저 제안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결론 부분에 김동원에게 도두영을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추천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해서 완전히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피고인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먼저 제안했다라고 바뀌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판결 이유를 보면 다시 또 바뀝니다. 김동원의 USB에서 발견된 걸 보면 오사카 총영사 자리 인사 청탁한 것은 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이때 또 김동원이 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부탁하고 제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이 판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판결에서 저렇게 들쑥날쑥 계속 결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지나치게 추측으로 결론을 몰고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행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길어졌는데요.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이제 구체적 점검이다 보니까 법규기 기여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5천 시간이 다 되어 갈 텐데 일정대로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고요. 소속하고 성명 밝히시고. PBS 구경하기자니까 지금 분석 관련해서도 어제 대표께서 언급을 하시고 좀 이제 앞으로 당과 이런 법무인과의 역할 분담 관계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실 건지. 예, 오늘 질문을 오늘 이제 발제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만 해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전문가 발제를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배석해서 진행을 도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변호사님도 변호인은 아니시고요. 관련된 향후 항소심 진행과 관련돼서 계획을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발제 내용과 관련해서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 없으세요? 메트로 신문의 이범석 기자라고 하는데요. 김용민 변호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정황증거 관련해서 제가 개념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판결을 보면 안종범 업무부처들이 피고인과 교대 면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인정할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앞서 설명해주신 부산 사이의 그 대화 내용 중에 98% 완성됐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대로 같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종범 법무수첩은 박근혜 1심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도 나오고 이재용 의장 1심, 2심 재판에 나오고 주요 쟁점이었죠. 안종범 법무수첩은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진술 내용을 받아들이는 경위가 매우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감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이 별 다툼 없이 인정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행정법에 보면 업무상 작성하는 일지 같은 것은 매우 전문적이 없거든요. 그와 같이 높은 수준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것과 이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김동원이 김경수 지사의 지시 승인 허락에 해당하는 어떤 말 또는 행동 또는 그 행동을 듣거나 보았다고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그 말을 경찰관들이 듣고 진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과 말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수첩과 이것을 서로 같이 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네, YTN 초이선입니다. 두 분께서 보시기에 가장 결정적인 오류를 하나씩 찾는다면 판결문에서 그게는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물적 증거가 사실은 더 크게 보여지긴 하지만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술증거들입니다. 김동원 등의 진술들인데 김동원들의 진술이 방금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조작됐던 흔적이 매우 좀 강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작했던 내용 자체가 공범으로 만들기 위한 진술들이 조작이 된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김동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버린 판결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듣지만 아까 서두에 조금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동정범에서 실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사람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공모라는 것이 상당한 수준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모여야 합니다. 그에 대해서 그것이 그 피고인의 그 범죄의 핵심 내용이고 그것이 그의 유무죄를 가르는 증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서 많은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 저는 상당히 잘못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많은 폐지라는 객관적 증거라는 것들은 그 공모를 직접 인정하는 자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모를 직접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정하는 그 객관적 증거라고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신빙성 문제에 휩싸여 있는 그런 김동원과 그 경고 회원들의 진술로서 입증할 것이 아니라 그 진술들은 이미 김용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3가지 정도의 결정적인 그 허위성이 거의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술로서 인정하는 것은 상당히 증거분석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른 객관적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 객관적 증거라는 것은 지금 많이 나타내는 그것들이 아니고 경공모 회원들이 아닌 제3자의 목격이나 청지 진술이라든지 또는 그 공모에 해당하는 김경수 피고인의 은행에 대한 녹음이라든지 녹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출되어야만 그것이 객관적 증거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범죄의 핵심 부분인 공모에 대해서 증거가 이 진술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언한다면 그 공모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그 피고인과 김동원 등의 그 관계가 과연 그런 지시나 상하관계나 제약관계나 지배관계라고 볼 수 있는가? 김공모나 그 김동원과 그 경공모 회원들은 선거 국면에서 상당한 조직력을 갖춘 유권자 집단입니다. 그것과 선거 국면에서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의 사람과의 그 관계가 여러분 그 지배관계가 어느 쪽이 지배관계며 상하관계며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관계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거기에서 법리상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오늘 두 분 전문가분들 설명 자세히 해주셔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에 관련해서 외부에서는 법원에서 법리 다툼을 하는 게 아니라 장외에서 여론전을 여당이 펼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선출받은 권력만 위임받은 권력이 아니라 임명받은 권력도 전부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판권을 잘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위임자인 국민들이 상시 비판, 검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학문적인 입장에서 그런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비판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저는 피고인이 정당인이기 때문에 정당에서 이 행사를 주관했다고 생각하고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결국은 오늘 하는 그 설명
분석 내용이 타당한가 확신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오늘 발표 내용은 또 다른 사람의 비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170페이지를 다 읽은 분이라면 토론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과 법원 재판 과정에 모두 받고 기다리지 않은 것은 꼭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시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항신 판결도 상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의 프로세스나 입장에 대한 것이라서 사실 여기 계신 분께서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혹은 질의가 있으면 한 번만 더 받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주실 분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 정도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각자의 전문성에 기반한 이런 오늘의 객관적 분석 내용들은 공개되었고 또 어쨌든 비판과 논평의 지점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각자 전문가로서의 자신감과 이제 나름의 면면을 걸고 분석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관련된 내용에 초점에 맞추어서 기사 내용 그리고 향후 또 대변인 또는 각 분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제가 아무 인터뷰를 보시는 그런 식으로 하시고 발표하는 것도 제가 한번 보기는 이제 가서 공부해야 정말 저는 좋아하고 그냥 제 책임하에 저는 했고요. 오늘 아시다시피 판결에 대한 법안 외에 어떤 판사라든지 사법부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안 했고요. 정당 입장도 안 했고요. 저는 판결문 170일에서 이런 결론 그런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좀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그 건가요? 이거 공기는? 제가 오늘 발표한 것으로 자료를 다 했고요. 토론의 장이 아니면은 개별적인 인터뷰는 제가 가지고 제 발표 내용만 말씀을 주겠습니다.